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담은 효과가 있나요? 상담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이제 내담자 변인까지의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제 관계 변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는 상담의 효과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입니다. 보통 라포를 형성한다 또는 치료적 관계를 형성한다. Therapeutic Relationship, Therapeutic Alliance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치료적 동맹, 치료적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치료적인 그 관계는 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과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칼 로저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상담 이론을 주창한 학자는 사실 이 치료적인 관계 자체가 사실 치료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분석에서는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적인 기술들이 있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중심적인 상담 이론에서는 이 치료적인 관계 자체가 결국 치료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중심적인 상담에서는 치료적인 기술은 관계 변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과 공감 그리고 일치성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게 정말 상담의 기술이라면 이걸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상담자가 자신의 능력 안에 장착시키느냐 뭐 이런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논리적인 그러한 그 소크라테스식 기법을 뭐 수련한다든지 아니면 ABCD 이론을 우리가 내담자와 토론을 잘 할 수 있도록 수련한다든지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은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무조건적인 존중이다. 내담자를 온전히 공감한다.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의 내면과 또 내담자와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외적인 행동과 일치한다. 이런 것을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 공부를 통해서 익힐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덕을 쌓고 돌을 닦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성숙, 인격적인 어떤 그런 성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담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중심적인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상담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인간중심적인 상담 이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이 세 가지 치료적 관계 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간략하게 여기서 좀 본다면 이 conditional positive regard가 아니라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게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이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사실 조건적인 사랑으로 느껴질 가능성들이 되게 높은 그런 양육 태도, 양육 환경들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바깥에서 너무 힘들게 사회생활하고 또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한 3살, 뭐 2살 이렇게 된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 제끼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짜증이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좀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부모님은 내가 짜증을 내지 않을 때, 울지 않을 때,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을 때 나를 잘 대해주지만 내가 만약 부모님을 힘들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면 부모님은 화를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나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녀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물론 무의식적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부모에게 뭔가를 잘해야 된다, 또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신 안에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결핍이 발생하면서 내적인 상처가 서서히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무조건적인 존중을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초기에 어떤 결핍에 대한 또는 상처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상담자는 제2의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 말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면 좋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데 참 이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은 보통 우리가 이제 공감한다, 공감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상담자들도 실제로 공감은 한다고 하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공감적 표현이나 아니면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공감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 훈련에서는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이 내담자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길러내는지, 여기에 온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공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것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사실 노력을 해야만 이 공감적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일치성. 이 일치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덕을 쌓아야만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하죠. 내면과 외면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는 예를 들면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항상 웃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진정성 또는 일치성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만일에 내담자를 딱 봤을 때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저 사람이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내담자는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열심히 비난하고 있다. 저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숨긴 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있느냐, 자신은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말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일치성이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담자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치료적이니까 그 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담자가 들어야 할 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담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니 오히려 치료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상담자가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일치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담자에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느끼는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담자에게 반영되고 비춰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전한 상처입니다. 바깥에서는 내담자에게 그러한 피드백을 주지는 않겠죠. 또 만약에 그런 피드백을 준다면 아마 공격당하고 다른 사람이 이 내담자에게 뭔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네가 어떻게 느껴진다, 이러이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는 자신이 무슨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상담자는 자신의 이러한 그 내적인 마음 안에서 내담자에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되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안전한 방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담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 안에서, 그리고 내담자를 공감하는 마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면 내담자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안전하게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줄 수 없는 효과죠. 그러니까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생각과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말과 행동에 의해서 관계를 하는 그 사이에 뭔가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상담자가 갖추게 되면 이러한 상담자를 만나는 내담자는 상담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가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비판단적인 상담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쉽게 자신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자가 이제 안정적이다, 그리고 개방적이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떤 상담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내담자는 쉽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니 상담의 효과에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치료 초기에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한 생각과 신념, 그리고 감정을 안정적이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담자와 나눌 수 있다면 실제로 상담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과 어떤 감정,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곧바로 판단받고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절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면적인 것들은 판단받을 일도 아니고 또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받고 또 자신의 감정도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든다라고 하는 감정의 타당화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 초기에 내담자와 이런 치료적 관계가 잘 형성되면 상담의 효과가 잘 일어나게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치료적 관계 자체가 내담자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죠. 상담의 효과는 치유의 과정에서 신뢰가 핵심이니까 이런 관계 변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전문 지식을 쌓고 전문 기술을 훈련했으며 전문적 돌봄을 수행하는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관계 변형의 또 중요한 요소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비밀이 보장될 뿐 아니라 이것으로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또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초기에는 이 상담의 구조화 단계에서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는데 이때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받은 내담자의 정보는 절대 비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비밀 보장이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보장되면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개방되며 문제와 관련된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게 된다. 우리의 대화에 한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그냥 인사하는 단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 이 정도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외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단계이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차가 많이 막힐 것 같네요. 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에 대한 2단계를 넘어서서 뭔가 자신이 판단하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니 조금 더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3단계까지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은 그나마도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4단계부터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친밀하고 안전하며 정말 자신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대화의 그런 주제가 바로 4단계 감정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힐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우울하네요. 이렇게 만약에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공유하거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울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런 날씨의 영향을 심리적으로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생각에 숨어있는 감정을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보장이 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까지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4단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 대화, 내 감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읽어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공감 대화의 수준이 5단계인데요. 상담자는 이런 5단계 대화까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더 완전한 정보를 얻게 되면 상담자는 적절한 치료와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상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상담의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쉽게 잡을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계 변이는 사실은 상담자 변인도 있고 내담자 변인도 있겠죠. 그런데 내담자 변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관계 변인 중에 이제 상담자 변인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상담자가 있을 경우에 관계 변인 중에는 관계 변인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겠죠. 내담자의 변화나 치료에 집중하지 않는 상담자가 있다면 관계 변인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겁니다. 즉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는데 내담자가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싶고 또 어떠한 그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대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 치료적이지 않을 수 있죠. 또한 내담자의 행동과 삶의 방식 혹은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상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을 내담자가 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담자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예전에 어떠한 그 내면에서 있었던 상처가 건드려진다든지 해서 상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내담자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는 이제 역전이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내담자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상담자가 영향을 받으면 전이가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전이가 자신에게 오히려 내담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담자에 대한 관계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이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담자 수련에는 이런 역전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수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도 자신의 내적인 수련 또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담자로 인해서 자신의 상처가 건드려지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이 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적이 될 수도 있겠죠. 내담자가 친구나 가족 혹은 배우자를 비판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를 온전히 공감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청소년을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폐쇄적이라서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상담자가 아이고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신다면 나는 아예 가출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담자는 없겠지만요. 혹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내담자는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문제가 많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되게 착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인 아이로 반응을 했지만 갑자기 자기가 뭔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는 것처럼 엄마에게 반항하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적으로는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죠.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억누르면서 살았던 그런 그 과거가 결국 자신의 문제로 이어지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부모님에게 할 말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긍정적 방식이 아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부모님은 너무도 깜짝 놀라고 이 상담을 받기 전에는 얘가 안 그랬는데 상담받았던 애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담자를 또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렇게 뭔가 이게 특수 관계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 문제 원인을 자꾸 연결을 해서 내담자와 더 강한 치료적 유대감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상담이 종결될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상담자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담자가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상담을 길게 하게 되고 내담자가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상담 비용을 계속 받고 싶어서 내담자를 계속 상담의 종결로 이끌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종결을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상담자가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죠. 또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뭔가 이런 사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상담자의 1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 쪽에서 뭔가 원인을 제공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이 훈련된 상담자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상담자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또한 사전 동의 없이 내담자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예를 들면 악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 아니면 어깨로 톡톡 이렇게 격려해 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친근감의 표현이 아닌 다른 의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 상담자는 이러한 모든 그 접촉에 대해서는 더 민감성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그냥 흔히 자신은 이 정도면은 너무너무 지지받았다 그리고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니 내담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서 상담자가 쉽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담자에게 어떤 접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내담자보다 더 많이 말하거나
또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상담자가 있다면 이것도 상담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상담자의 영적인 종교적인 믿음을 내담자에게 은밀히 또는 명시적으로 강요할 때는 문제가 있는 상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의존적일 때 상담자가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랄 때 상담자가 이때 결정을 내려주게 되면 내담자의 의존성을 더 강화시키게 되겠죠. 이런 것도 문제 있는 상담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대 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고통, 좌절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희망, 이것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이 기대 변인이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기대와 희망이 상담의 중요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능력과 자원이 있지만 이것을 믿어준다는 것과 또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능력을 믿어주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담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다 상담자의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 자체가 가진 잠재력을 신뢰한다. 상담은 이 과정 자체가 치유적이고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을 이루어주게 만듭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정신적인 문제와 이 정신심리적인 문제들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를 통해서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항상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도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죠.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적인 개인이 스스로 깨달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불교와는 달리 가톨릭에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관계적인 치유를 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치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종교보다도 공동체적인 치유를 이 신학 안에 그리고 전례 안에 담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도 항상 사제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미사도 드릴 수가 있지만 가능하면 항상 신자들과 공동체로 미사를 봉헌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그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가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학적, 신적인 어떤 제사가 인간학적인 치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요. 인간이 서로 함께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와는 이런 내담자와의 이런 관계에서 서로 그 잠재력을 신뢰해주고 또 능력을 믿어주고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두게 하면서 가능성 인식시켜주는 이러한 그 기대 변인을 통해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이제 나름대로 심리치료적인 기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 특정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담자 이론적 배경과 개인적인 어떤 상담의 기술, 전략, 또 방법론 이런 것들이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이런 개인적인 치료적인 그런 전략은 한 15%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치료적 변인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각 인격적인 변인이 상담의 효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진정한 상담자가 누구냐
또 상담의 효과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자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담의 효과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주체는 상담자니까 상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담의 효과가 결정된다. 결국 상담의 효과는 상담자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이 이제 효과적이고 그리고 치료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를 잘 교육시키고 수련시켜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 이론을 공부하고 또 그런 기술을 얻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자 자신의 인격적인 수련, 그리고 상담자 자신이 결국 어떤 치료의 기술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이 치료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오늘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치유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는 않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로 향해 나아가는 제2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상담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전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복음화 되어야 되고 상담자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담자의 영적인 그런 수련, 그리고 상담자의 인격적인 수련은 상담의 이론과 기술을 익히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톨릭 상담 심리사들은 이렇게 심리 상담의 전문가이며 동시에 이런 가톨릭적인 상담, 그리고 영성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인격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 그러한 상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일반 심리치료사들보다 효과적이고 더 치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상담은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드렸습니다. 상담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상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 그러니 상담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 더 치유적이고 더 효과적인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질문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